자, 계속 보자고요. 좀 빨리 나가야 되는데 큰 틀 전체를 다 아우러서 요번 강의 갖고서 정리를 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요 강의만 잘 들어주시면은 시험 합격할 수 있다. 자, 집중해 주시고 다시 얘기 드리지만 우리 1급 시험은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그냥 도약을 위한 발판에 불과합니다. 알고 있죠? 이게 본질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선배님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참 잘 되신 분들이 많거든요. 기존에 전혀 복지하고 관련된 없는 일을 하시다가도 잘 되신 분들. 제가 어저께도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코로나 터졌었을 때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했었어요. 그때도 참여하셨던 분이셨는데 연세가 50세가 넘으셨는데 박사과정 끝내고 그리고 지금 대학원에서 학생들 일단은 이제 정교수는 전혀 못 되고 현재는 본인이 꿈꾸던 그 강사 일을 시작하셨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카톡으로. 여러분 그래서 한 발짝씩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제가 감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좀 큰 꿈을 좀 가져주세요. 큰 비전.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비정규직 이러고 살면 그냥 비정규직. 그래서 제발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나이가 젊잖아요. 나이가 젊으니까 여기 선배님 중에 어떤 분은 연세가 있으신데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하시고 군인 아저씨였는데 취득하시고 지금 해외 코이카 단원으로 나가 계신 분들도 계시고 대학 교수님 되게 계신 분들도 보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큰 뜻을 가지세요. 큰 뜻을. 그러니까 저는 연배가 이렇게 젊은 분이 바로 직장 취업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 공부 좀 더 했으면 좋겠어. 공부하면 길이 열려요. 더 크게 열린다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본인의 역량을 한계지시면 안 돼요. 사람은 마음먹기 나름이더라고요. 맞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를 볼 거거든? 클라이언트를 보고 넌 그거밖에 안 돼. 넌 절대 그거밖에 못한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진짜 안 돼요. 무궁무진함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삶의 본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난 여기까지밖에 안 돼. 이렇게 커트라인을 쳐놓잖아요. 그럼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스스로한테 계속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걸 빨리 정하셔야 돼요.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 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어. 해외 나가서 학생들 해외 나가서 이런 일도 하고 싶어.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 뜻 다 이룰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아멘? 자, 아멘. 자, 가만히 있어. 헌금 봉투가 그러니까 봉투를 돌려야 되는데. 자, 준비합시다. 찬송, 영광. 자, 그래서 분위기 오늘 좋아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가시자고요. 알았죠? 잘 되십시오. 잘 되셔야 돼요. 잘 되셔야 될 의무가 있고 삶에서. 자, 계속 볼게요. 빈곤과 소득 불평등. 여기서도 반드시 시험 문제가 하나 나온다. 빈곤과 소득 불평등에서도 시험 문제가 하나 꼭 출제되어질 것이다. 안 나오면 제가 책임진다고요. 예. 자, 빈곤. 자, 빈곤부터 봅시다. 빈곤이 뭐예요? 응? 빈곤이 불편한 거예요? 응? 기본적인 욕구를. 자, 한 번만 여쭤볼게요. 선생님 스스로 빈곤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선생님은 제가 봐도 이 귀티가 줄줄줄 흐르세요. 예. 자, 빈곤하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빈곤하다고 생각하세요. 왜 빈곤하다고 생각하세요? 생활이 풍족하지 않아서 디올 가방을 못 사셨구나. 그랬구나. 그래, 선생님 빈곤? 안 빈곤하세요? 부유하세요? 그래. 먹고 살 정도 얼만큼 있어요? 먹고 사는데요. 밥 먹고? 밥만 먹으면 되는구나. 또
집도 있고, 어머, 집 있고 밥 있고 또. 의식주가 해결이 되니까 괜찮다. 이야, 여러분 이런 분들하고 친해지셔야 됩니다. 예, 예. 한 분 더 여쭤봐야지. 어떻게 빈곤? 네, 좀 빈곤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이유가 뭡니까? 제가 하고 싶을 때 바로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됐을 때 하고 싶은 거 뭐 성형이요? 아니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먹으러 갈 때도 이렇게 골라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뭐가 드시고 싶으신데요? 먹으러 갈 때 제일 먹고 싶은 게 뭔데? 빨리 얘기해 보세요. 랍스터? 그놈은 새우 쪼가리를 뭐 아우 질려 이제. 너무 많이 질려. 질려. 예. 네.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런 거에서 상대적으로 빈곤한 느낌을 받는 거. 상대적 빈곤 나왔어요 지금. 이야. 한 분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사 오신 선생님. 예. 질문하지 마세요. 지금 저한테 명령하시는 건가요? 질문하지 마세요. 그러면 선생님은 빈곤? 왜 빈곤하다고 생각하세요? 해외여행도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자, 여러분 잘 보시죠. 빈곤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빈곤을 규정해야 돼요. 국가는 이걸 규정을 해야 됩니다. 이유가 뭐지? 이 빈곤을 규정해야 이 빈곤 밑에 있는 사람들의 생존을 책임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굶어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 빈곤이라는 걸 규정하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빈곤선이라는 걸 정해요. 뭘 정한다고? 빈곤선은 어느 수준의 자산, 어느 수준의 소득이 있는지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 빈곤선을 규정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절대적 빈곤선, 절대적 빈곤이라고 하고, 두 번째가 상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다 전부 다 뭐 하는 것이다? 빈곤선을 규정하는 방법이다. 다시 한번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 보자고요. 절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absolute, 인간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절대값. 인간은 최소한 먹어야 되고, 최소한 입어야 되고, 최소한 따뜻한 데서 잠을 자야 살아요. 그렇죠. 그 인간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그 절대값을 조사해서 그 절대값을 갖고 빈곤선을 규정하는 방법이에요. 이 안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빈곤선을 규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전물량 방식. 따라해볼까요? 전물량 방식. 다시 전물량 방식. 이 전자가 온전할 전자, 모두 전자예요. 1899년에 라운트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배우셨어. 이 라운트리가 요크라고 하는, 영국의 요크라고 하는 동네가 있거든요. 요크라고 하는 동네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이 방식을 써봤어요.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 라운트리 방식이라고 해요. 라운트리 방식.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요크라고 하는 동네를 대상으로. 그럼 얘는 뭐냐면, 당시에 이 라운트리는 뭘 조사해봤냐면, 인간이 사는데 필수적인 품목을 4개로 정했어요. 먹는 거, 입는 거, 연료비. 다시 먹는 거, 입는 거. 그 먹는 거 안에 주부식비, 주식하고 부식이 있어야 되겠죠? 쌀하고 반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는 거 없으면 사람 얼어 죽잖아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연료비. 이걸 갖고 정한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가 요 4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먹는 거, 입는 거, 연료비. 이해되셨죠? 이 전물량 방식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품목을 쫙 정해요. 품목을 정합니다. 그 시대별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수 품목을 정해놓고 그거 곱하기 시장 가격. 그걸 갖고서 뭐라는 거야? 빈곤선을 규정하는 방법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 라운트리 방식은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라운트리 방식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그 품목을 정한다는 게 힘들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품목이 루이비통 가방도 하나 있어야 되고,
그렇죠. 또 선생님 꼭 필요하신 게 뭐 있어요? 삶을 사시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무소유. 이야, 법정 스님. 이야, 꼭 필요하신 거. 커피도 한 잔 있어야 되잖아. 사람마다 꼭 필요한 품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품목을 정하는 게 쉬울까 안 쉬울까? 너무 어려운 거야. 국가가 그걸 정해놓는 것이 되게 어려워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를 안 써요. 자, 이 전물량 방식의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는 2015년 7월 1일 전까지만 해도 이 절대적 빈곤에 따른 전물량 방식으로 최저 생계비를 정했어요. 뭘 정했다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 생계비를 정했습니다. 2015년 7월 1일 전이니까 6월 30일까지. 이해됐나요? 이때는 품목의 리스트를 뽑아. 그 리스트를 보면 되게 재밌어요. 4인 가구가 살아가는데 한 달에 연탄 7장. CD 있잖아요, CD. 그때는 CD를 썼다고. 지금 MP3 쓰는데, 지금 MP3 안 쓰지? CD 1년에 한 장,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놨어요. 이해됐죠? 그런 식으로 정했다고. 뭐 쌀, 뭐 4.8kg,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정했는데, 그게 최저 생계비예요. 그렇게 산정을 했었었다. 됐습니까? 그러다가, 자, 보시면, 너무 복잡해, 그 품목을 정하는 게.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반물량 방식이에요. 자, 무슨 방식? 반물량 방식. 이 반물량 방식은요, 미국에는요, 사회보장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같은 부서가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거기에 공무원이었던 오샨스키, 이름도 웃기죠? 오샨스키. 뭔 놈은 우리는 오늘 하루 종일 스키만 배우고 있어요. 율렌스키, 오샨스키, 이놈의 시키, 저놈의 시키, 저놈의 시키. 됐죠? 오샨스키가 이걸 만들었다고 해서 오샨스키 방식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오샨스키.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열량, 먹는 거 있죠, 먹는 거. 다른 거 안 보고 열량을 구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열량. 그 열량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식료품. 이해됐나요? 식료품에다가, 자, 엥겔계수라고 들어봤어요? 엥겔계수의 역수를 곱해요. 엥겔계수에 뭘 곱한다고요? 역수를 곱해서 어떻게 최저 생계비를 뽑아내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딴 거 안 보고 뭐만 봐? 먹는 거. 예를 들어 남자가 하루에 2200칼로리를 먹는다. 그런 2200칼로리를 충족시키는데 미국인들 식습관으로 뭐 버터를 얼마 먹어야 되고 뭘 얼마 뭐 이렇게 그거에 대한 시장 가격 곱하기 엥겔계수의 역수를 가져다가 뭘 했다. 뽑아낸 게 바로 반물량 방식, 오샨스키 방식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자, 얘는 먹는 것만 갖고 한다. 정리되셨죠? 엥겔계수 반영됐고. 자, 두 번째가 상대적 빈곤입니다. 얘는 작년에 시험제 나왔죠. 재작년에. 상대적 빈곤은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의 삶의 비교를 통해서 빈곤을 규정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 저 카타르 같은 나라 가면요. 룩셈부르크. 유럽의 룩셈부르크 가보셨어요? 룩셈부르크 가보셨어요? 어때요? 카타르 공사를 했었어요. 카타르 박물관 공사를 현대하고 카타르의 박물관을 공사하셨다. 현대건설하고 같이. 와. 실례. 우리 친하게 지내요. 선생님 앞으로 전 선생님만 의탁하고 살게. 두 분만 있으면 제 인생은 완전할 것 같아요. 예. 자, 어쨌든 그런 나라 가면요, 이 GDP가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는 GDP, Gross Domestic Production이라고 하죠. 그 GDP가 1인당 10만 불이 넘는데요. 10만 불이면 지금 환율로 1억 4천 5천씩 되는 거예요. 4인 가족이면 얼마일까? 6억씩 버는 거예요. 한 집안이. 그렇죠? 이해되셨죠? 그런데 그런 나라에 6억 GDP인 나라에서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가족의 소득이 1억이 돼. 우리나라에서는 1억이 엄청나게 큰 돈인데 그 나라 가면 평균값에 이르지 못하죠. 그걸 빈곤으로 보는 거예요.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자, 상대적 빈곤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평균 기준, 중위 기준, 평균 소득 기준, 중위 소득 기준, 그 다음에 자, 타운젠드 방식.
요 세 가지는 기억해야 돼. 다시 한번. 평균 소득 기준, 중위 소득 기준, 그 다음에 타운젠드 방식. 다시 한번. 평균 소득, 중위 소득, 그 다음 타운젠드 방식. 자, 평균 소득 기준이라고 하는 건 뭘까? 저들 잠깐 보시면 이렇게 해요. 전체 우리나라 가구의 총 소득을 모조리 더한 다음에 그걸 가구 숫자로 나누면 평균값이 나오겠죠. 산술 평균값이 나와. 그 산술 평균값 밑에 있으면 그걸 빈곤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쭉 일렬로 나열했을 때 50% 지점 있죠. 그 밑에 있으면 빈곤으로 보겠다는 거야. 이해됐나요? 자, 우리나라는 자 2015년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14년 12월 30일 날 개정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2015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그때부터 뭐를 안 쓰고 최저생계비 안 쓰고 뭐를 가지고 그렇죠. 중위소득 기준의 상대적 빈곤 개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뭐가 맨날 나오냐면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무슨 빈곤 개념이 반영되어져 있다? 상대적 빈곤. 그렇게 출제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2015년부터.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이 2014년도에 있었었거든요. 그 이후에 2015년도에 그게 반영이 돼서 중위소득 갖고서 빈곤 개념을 쓰는 거예요. 자, 마지막이 타운젠드 방식인데 타운젠드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타운젠드는 이런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일상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수 품목들. 예를 들어 타운젠드는 어떻게 봤냐면 집안에 텔레비전, 칼라 텔레비전 25인치 이상, 자동차 배기량 1700cc 이상, 그렇죠. 그 다음에 테이블도 있어야 되고 화장실도 뭐가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정해놓고 그걸 달성하지 못하면 그걸 빈곤으로 본 거예요. 냉장고가 없다. 뭐 냉장고 양이 작다. 리터 양이 작다. 그럼 뭐야? 빈곤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상대적 빈곤하면 뭐고? 평균 기준, 중위 기준, 타운젠드 방식. 되셨죠? 자, 마지막이 주관적 빈곤이 있어요. 자, 주관적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빈곤하면 그냥 빈곤한 거야.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이 주관적 빈곤 개념을 최초로 제시했던 게 네덜란드에 가면 라이덴 대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무슨 대학교요? 이 라이덴 대학교에서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설문을 한 거예요. 당신 가난해 안 가난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라이덴 방식이라고 해요. 무슨 방식? 정리되셨죠? 자, 우리 여기서 파생돼서 나오는 것들 다시 한번 보자고요. 절대적 빈곤이건 간에 상대적 빈곤이건 주관적 빈곤이든지 간에 우리가 빈곤선을 정했잖아요. 빈곤선을 정하면 이 빈곤선이 정해졌어. 예를 들어서 절대적 빈곤 전물량 방식을 썼더니만은 한 달에 한 가구가 살아가는데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정해졌어요. 자, 이 빈곤선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 첫 번째가 빈곤율이에요. 무슨 율이요? 빈곤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볼게요. 빈곤율이라고 하는 것은 빈곤선 밑에 있는 사람들의 규모야.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 전체 국민들이 10명이야. 10명인데 5명이 A라고 하는 사람, B라고 하는 사람, C라고 하는 사람, D라고 하는 사람, F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 빈곤선 밑에 300만 원을 못 버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빈곤율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빈곤율은 요 사람들 전체 10명 중에서 얘네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5죠. 곱하기 100을 하면 몇 프로? 50%. 저 빈곤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빈곤의 규모를 알 수 있어요. 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빈곤의? 빈곤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라고? 빈곤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규모. 그 사회가 얼마만큼 많은 빈곤자들이 그 사회에 소속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빈곤의 규모를 알 수 있다. 근데 이 빈곤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뭘까요? 여기 볼게요. 그렇죠. 잘 보세요.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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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지금 같은 가난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얘네들 사이는 얘는 한참 가난하고 얘는 정말 가난하고 얘는 조금 가난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빈곤선 밑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의 차이를 알 수 있어 없어? 빈곤율은 없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개념이 바로 뭐예요? 그렇죠. 빈곤 갭이다. 자, 빈곤 갭은 두 가지 형태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자, 빈곤 갭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빈곤선 밑에 있는
사람들, 빈곤선 이하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의 차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득의 갭이 보여져요, 갭이. 됐나요? 자, 두 번째는, 자, 이 갭은 뭘 의미하냐? 특히, 이 빈곤선이 절대적 빈곤이잖아요? 만일에. 그러면 이 빈곤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얼어 죽거나 굶어 죽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국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빈곤 갭 차이를 메워줘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 빈곤 갭이 의미하는 건 첫 번째는 뭐냐? 빈곤선 밑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소득의 차이를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국가가 얼마만큼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용을 투입해야 되는지. 이해되셨어요? 그걸 이 빈곤 갭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빈곤 갭 뭔지 알겠죠? 그래서 자, 빈곤 갭은 우리 시험에 나올 때는 뭐라고, 자, 빈곤율은 빈곤의 규모를 알 수 있는데, 자, 빈곤 갭은 뭘 알 수 있죠? 뭐라고요? 빈곤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다고? 수준, 깊이가 보여지는 거야, 깊이가. 얘네들을 다 더하면 빈곤의 깊이가 나오겠죠? 이해됐나요? 다시, 빈곤에 뭘 할 수 있다고? 수준을 알 수 있다. 자, 빈곤이, 이거 바깥에서 시험에 나오면 내가 책임질게요. 빈곤 문제는. 다시, 빈곤 문제 3개. 거기서 빈곤선이 구해지면 그거 갖고서 빈곤율하고 빈곤 갭. 빈곤율은 빈곤의 규모를 알아보고, 빈곤 갭은 빈곤의 심도 또는 수준을 알아볼 수 있다. 깊이. 알았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지워도 되죠? 소득 불평등이 있다. 자, 소득 불평등. 자, 소득 불평등이라는 말은 우리 한 사회 구성원들의 소득의 분포가 불평등한 거예요. 말 그대로 고르지 않고 소득 사이에 뭐가 발생하는 거죠? 격차가 발생하는 현상을 소득 불평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이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도구. 여러분 시험에는 빈곤 선 측정 도구하고 소득 불평등 측정 도구를 정확히 구분해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 소득 불평등 측정 도구가 3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가 로렌츠 곡선이에요. 다시 무슨 곡선? 로렌츠 한번 로렌츠 곡선. 자, 로렌츠 곡선은 이렇게 생겼어요. 로렌츠 곡선은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쪽은 인구의 누적 비율, 그 사회의 인구의 누적 비율이고, 이쪽은 소득의 누적 비율인데, 요렇게. 자, 이게 무슨 선? 대각선. 자,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 첫 번째는 대각선이라고 나왔고, 두 번째는 45도선이라고 나왔어요. 그게 그거죠? 그게 그거죠? 예. 45도선하고 대각선은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번 시험에 나올 때 수직선으로 나왔거든요? 수직선이 아니고 대각선이에요. 알았습니까? 예, 수평선, 수직선 아니고 대각선, 45도선 같은 말. 자, 요 선을 완전균등선이라고 해요. 무슨 선? 이 완전균등선은 모든 사람들의 인구 누적 비율하고 소득의 누적 비율이 같은 점. 말 그대로 이것이 결과의 평등 들어보셨죠? 모든 사람들의 소득이 같은 사회. 그것이 바로 대각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그렇게 기억해. 알았죠? 그러다가 얘가 밑으로 쳐져. 이게 로렌츠 곡선이야. 얘는 아래로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가는 경향을 보여줘요. 이해됐나요? 그런데 이 아래로 내려가는 정도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 사회는 어떻게 되냐? 소득이 불평등한 세상이 되는 거야. 여기 보면 이만큼의 인구가 요만큼밖에 소득을 점유 못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자, 이게 로렌츠 곡선이에요. 됐죠? 이 로렌츠 곡선을 수치화시킨 것. 다시 말해서 로렌츠 곡선에서 뭐가 나오냐면 지니계수가 나와요. 지니계수. 알았죠? 무슨 계수?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서 지니계수에서 로렌츠 곡선이 나와. 아닙니다. 로렌츠 곡선에서 지니계수가 나오는 거예요. 자, 지니계수는 이것만 기억하십시다. 얘도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도구예요. 시험 문제 지니계수는 빈곤을 측정하는 도구다. 아닙니다. 빈곤하고 소득 불평등은 틀려요.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도구다. 그래서 자, 지니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져요.
자, 진익에서 뭐라고?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져. 자, 0이 이거예요. 이거 대각선. 즉 0은 뭐냐? 모든 사람들의 소득이 동일한 거고. 자, 1은 뭐냐? 한 사람이 그 사회의 모든 소득을 독점하고 있는 세상을 진익의 수 1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1쪽으로 갈수록 소득이 불평등, 평등. 불평등한 거야? 다시 1쪽으로 갈수록 불평등해. 평등 아니고 1쪽으로 갈수록 불평등해요. 알았어? 와요?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건 계산 문제도 출제가 됐는데, 진익계수 어디 갔어? 진익계수. 자, 세 번째가 소득 배율이라는 게 있어요. 소득 배율. 얘는 계산 문제가 한번 나왔어요. 자, 소득 배율. 자, 여기 좀 잠깐 볼게요. 얘는 어떻게 하냐면, 표를 만들어요. 그래서 1분위, 2분위, 3분위, 10분위까지. 몇 분위까지? 10분위까지. 자, 무슨 소리냐면 사회 구성원들을 쭉 깔아놨죠. 쭉 깔아놓고서 가난한 사람에서 부유한 사람 순서대로 깎아요. 잘라놔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10% 있죠. 가난한 사람 10%를 1분위라고 하고 1분위 10%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소득을 모조리 더해서 요 아래다 쓰는 거예요. 2분위의 소득을 모조리 더해서 20%, 11부터 20%까지를 더해서 여기다 쓰고 3분위, 10분위까지 쓰겠죠. 이걸 갖다 놓고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한다.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자, 소득 배율은 두 가지가 있는데 5분위 배율이 있고 10분위 배율이 있어요. 자, 다시 5분위하고 10분위가 있어. 자, 5분위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상위가 분자에 와요. 상위 20%, 즉 상위 9분위하고 10분위의 소득을 더해서 여기다 놔요. 분자에다가. 그래놓고 하위 1분위하고 2분위의 소득을 더해서 분자에다 놓는 거예요. 분모에다가. 이해됐나요? 그러면 자, 물어볼게요. 5분위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불평등할까 평등할까? 그렇지. 분자의 상위가 붙어 있으니까 몫이 커진다는 소리는 상위 부자들한테 유리하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5분위는 그 값이 커질수록 소득이 불평등하다. 오케이 발이? 오케이 발발이? 됐죠? 이해됐나요? 그 값이 작아질수록 소득이 평등하다. 자, 반면에 10분위는 계산 방법이 틀려요. 나쁜 놈들 통일 좀 해주지 씨. 그래서 어떻게 해놨냐면 자, 분자에 하위가 들러타는데 1부터 4분위가 올라타요. 1부터 2분위가 아니야. 이래서 4분위가 분자에 올라타고 분모에 9분위, 10분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계산 문제 알겠죠? 다시 분자에 1에서 4분위. 그렇죠? 그 다음에 분모에 9에서 9분위, 10분위를 더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얘는 이 10분위 값이 높아질수록 소득이 불평등, 평등한 거죠. 왜? 분자에 가난한 사람이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 커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평등한 거고 값이 떨어지면 불평등한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소득 불평등 이게 다다. 자, 항상 머릿속에 빈곤하고 소득 불평등은 틀리다. 빈곤은 빈곤선을 규정하는 방법이다. 됐습니까? 그 빈곤선을 규정하는 방법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방법이 빈곤선 규정하는 방법은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 자, 문제 풀어봅시다. 반물량 방식은 엥겔 계수를 사용해서 빈곤선을 추정한다. 반물량 방식, 오샨스키 방식, 엥겔 계수의 역수를 사용하죠. 역수 맞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상대적 빈곤은 생존에 필요한 생활 수준이 생존이란 말이 나왔어요. 최소한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이랬어요.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이거 하면 죽는 거야. 이건 무슨 빈곤이지? 이게 절대적 빈곤이죠.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 라이덴 방식은 객관적 평가에서 기초에 주관적이네. 그래서 주관적 빈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빈곤율은 빈곤층의 소득을 빈곤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총소득 또는 총비용이다. 이건 뭐지? 빈곤갭이지, 빈곤갭. 이해됐나요? 자, 마지막. 진위계수가 이럴 경우에는 완전 평등한 분배 상태다? 완전 평등한 분배 상태 진위계수가 0이죠. 진위계수 이름 뭐지? 한 사람이 모든 소득을. 아,
그런 세상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였으면 좋겠어요. 예, 됐죠, 여러분? 자, 사회적 배제도 오랜만에 나왔다. 좀 정리들이 되시죠? 자, 사회적 배제. 이게 뭐죠? 이런 배제 아시죠? 배제. 배제. 사회적 배제. 자, 사회적 배제 얘기 빨리 해봐요. 자, 요번 시험 문제가 출제될 것에서 다 나온 거예요. 이거 그대로 요번 수업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요거 하나만 지금 수업하는 것만 정확히 정리하고 가보세요. 다 풀 수 있어요. 자, 사회적 배제. 다시 무슨 배제? 자, 사회적 배제는 이제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에서 처음 시작이 되어진 개념인데 뭐냐? 핵심은 이거예요. 기존의 빈곤 개념과는 다른 새로운 빈곤 개념이에요. 빈곤을 논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빈곤 개념하고는 다른 빈곤 개념. 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1990년대 이후에 프랑스는 이 삼인주의 노선을 포기하고 신자유주의 체제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뭘 했냐면 이 프랑스의 국민들의 상당 부분을 비정규직 근로자, 들어보셨죠? 비정규직 근로자로 만들어버린 거야.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 사회적 배제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 비정규직 근로자가 생각나 주셔야 된다. 그게 사회적 배제예요. 자, 사회적 배제는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사회적 배제의 세 가지 특성만 알면 모든 문제 풀 수 있다. 저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특성이 사회적 배제의 특성, 동태성. 이걸 다른 말로 역동성이라고 그래요. 다시 동태성, 역동성. 자, 두 번째가 다차원성. 세 번째가 관계성. 자, 사회적 배제는 자,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설명한다. 첫 번째가 동태성. 두 번째가 다차원성. 세 번째가 관계성. 여러분 잘 봐요. 동태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빈곤이라고 하는 우린 기존에 빈곤이라고 하는 결과 상태에다 초점을 뒀는데 그것이 아니고 얘네들은 빈곤화되어지는 과정에 초점을 둬요. 자,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H모 자동차 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는 거야. 그래도 월급 300만 원, 400만 원 받아요. 빈곤이야, 안 빈곤이야? 비정규직 근로자 300, 400 벌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떠냐면 비정규직이니까 1년 계약으로 일을 한다고요. 1년 일하다가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안 해주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모아놨던 돈 갖고서 이제 저거 하죠. 백다방, BBQ 치킨 하다가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막 닥친 거야. 어떻게? 홀라당? 날아가 버려요. 거지가 돼버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빈곤이라고 하는 현 결과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지금 소득이 있어서 빈곤이 아닐지라도 빈곤화되어지는 과정에다 초점을 둬요. 사회적 배제는. 그걸 무슨 성? 동태성? 역동성이라고 하는. 동태, 움직인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다차원성이라고 합니다. 무슨 성? 이 배제를 당하는 사람들, 이 비정규직 근로자처럼 배제를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한 분야에서만 소득에서만 차별을 받는 게 아니라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은 월급이 틀려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사회보장제도에서도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사회보험가입률이 높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얼마 전에 TV에서 한번 그게 나왔었는데 H제철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제철소 거기엔 정규직 직원들은 주차장도 무료래요. 그 다음에 일하고 나면 샤워하잖아요. 샤워장에 라카도 무료인데 비정규직은 돈을 내야 되는 거야. 라카 이용료도 별도로 내야 되고.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해요? 다차원성이라고 해요. 다차원성. 소득이라고 하는 한 부분에 대해서만 어떻게 배제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동시다발적인 배제가 일어나요. 그걸 다차원성이라 그래. 됐습니까, 여러분? 자, 세 번째는 관계성이라고 합니다. 이 배제는 어떤 현상으로 등장하냐면 배제를 시키는 놈이 있으니까 배제를 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규직 근로자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 노동조합 안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집어넣는 걸 좋아할까요?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회사에서 주는 월급을 회사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면 자기네 몫이 떨어져 나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는 관계성이라고 하는 말은 배제를 시키는 자와
반에서 배제를 당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주로 정규직들이나 또는 회사 임원들이 뭘 배제를 시키는 거예요. 비정규직을. 자,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십시오. 정리되셨죠? 자, 문제 볼게요. 문제의 초점을 소득의 결핍으로 제한한다. 소득의 결핍, 현재 가난한 걸 보는 게 아니고 가난해져가는 과정을 보는 거죠. 이게 틀렸죠. 이건 결과적인 측면이잖아요. 얘는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과정, 역동성을 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두 번째. 빈곤에 대해 다차원적으로 접근한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동시다발적으로 다차원성. 세 번째, 역동성과 동체적 과정 설명한다. 맞죠? 이걸 빈곤화 되어지는 과정이라 해요. 빈곤화. 됐습니까? 자, 개인의 집단의 박탈과 불평등을 유발하는 다양한 영역을 포괄한다. 이게 다차원성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단절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사회적 관계망, 대표적인 게 노동조합 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얘네들 단절해서 안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걔네 이렇게 관계망으로 들어오게 하는 걸 포섭정책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사회적 포섭이라고 합니다. 자, 정리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반드시 요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사회적 배제, 세 가지 특징. 자, 영국 역사, 아싸라비아. 얘도 시험 문제 꼭 하나 나오죠. 영국 역사.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이거 정책론 지금 공부한 것만 갖고 시험장 가셔도 돼요. 그래도 문제 풀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장황하게 하는 거니까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정리해 주시고, 이거 끝나자마자 조사론 할 거예요. 예. 자, 여기 볼게요. 영국 역사예요. 자, 영국 역사 한번 중요한 것만 빨리 집어서 보자고요. 자,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가 나오면 첫 번째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 자, 엘리자베스 구빈법 1601년 연도 외우기 쉽죠? 이때가 중상주의 시대예요. 무슨 시대? 중상주의는 국가의 경영, 운영의 목표를 뭐에 초점을 뒀다 그랬었어요? 상업에 초점을 둔 겁니다. 이 당시의 상업은 뭐지? 물건을 만들어서 해외에 내다 파는 거야. 그래서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절대 왕권의 시대거든요. 왕의 창고인 국고에다 돈을 많이 쌓아두면 그게 국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 뭘까? 그렇지. 식민지를 개척해갖고 원재료를 싸게 갖고 들어와요. 두 번째는 그걸 우리나라에서 가공을 해야 되잖아. 가공을 할 때 노동력이 싸야 될까 비싸야 될까? 싸야 되지. 그래서 그 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뭘 쓴 거야? 빈민의 노동력을 쓴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 중상주의 시대의 사회복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싼 값의 노동력을 활용해서 물건을 만들었어야 됐어. 그래서 뭘 했다고? 빈민의 노동력을 사용한 겁니다. 자, 엘리자베스 구빈법 중요한 것만 빨리 정리해 봅시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에서는 자, 이 노동력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자, 차등처우의 원칙이라는 걸 썼다. 차등처우. 노동력 유무에 따라서 빈민이 있어요. 빈민이 있으면 이 빈민들의 노동력 유무에 따라서 빈민을 몇 개 계층으로? 3개 계층으로 나누고서 차별적으로 대우했다. 그래서 노동력이 있는 빈민, 노동력이 없는 빈민, 노동력을 앞으로 가지게 될 빈민 이렇게 3가지로 본 거예요. 자, 빈민이 바깥에서 이렇게 구걸하고 다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는 거야. 구빈 감독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다녀요. 구빈 감독관이 이렇게 딱 뒷짐을 짚고 이렇게 다니다가 구걸하는 빈민이 있잖아. 그럼 너 일로 와봐. 움직여봐. 움직여 이렇게. 그럼 노동력 있는 빈민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노동력 없는 빈민, 장애인, 특히 맹인 앞에 못 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기를 갖고 있는 엄마, 그걸 노동력 없는 빈민으로 봤어요. 아기를 키워야 되잖아, 엄마는. 그럼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놓고 자, 노동력을 가질 빈민이 있는데 이 노동력을 가질 빈민은 뭐냐면 요보아동. 보가 필요한 애들이야, 애들. 얘네들은 2600년대에 뭐가 있겠어? 먹는 것도 부실하고 입는 것도 부실할 거 아닙니까? 얘네들을 가만히 거린으로 내버려 두면 굶어 죽거든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 잘 보호만 해주면은 얘네들 나중에 뭐가 돼?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국가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빈민을 3개 계층으로 나눠 놓고 노동력이 있는 빈민은 자, 첫 번째가 작업장. 무슨 장이요? 장업장이라는 데 보내서 강제 노역을 시켰어요. 뭘 시켰다고? 강제 노역. 그런데 빈민들은 특징이 뭐냐면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막 버틴 난 안 가. 난 안 죽어도 일 안 해. 막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러면은 자, 뭐가 있으면 컬렉트 하우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교정원이라고 합니다. 교정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감옥이에요. 여기 이제 발에다가 족쇄를 채우고서 일을 할래 맞을래 계속 때립니다. 그럼 어떡할까? 그렇지. 이 교정원은 최소 입소 기간이 1년이었거든요. 1년 안에 사람을 바꿔놓고 나오는 거야. 그 영어로 컬렉트 하우스라 그래요. 올바르게 고쳐갖고 나오는 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노동력이 있는 빈민은 작업장이나 교정원에 보냈다. 기억해 두세요. 됐죠? 자, 두 번째가 노동력이 없는 빈민이에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장애인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자, 구빈원. 뭐라고요? 구빈원이라고 하는 수용시설을 보내갖고서 이 수용시설에서 살게 했어요. 이해됐죠? 자, 노동력을 가질 애들은요, 원칙적으로 입양이 원칙이었었습니다. 다른 부잣집에 애를 보내는 거야. 그런데 그 시대 1600년대에 무슨 입양이 되겠어. 그래서 다 못 먹고 사는데 더군다나 빈민 애들을 누가 입양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혹이나 입양이 되는 애들은 입양을 시켰는데 입양이 안 되는 애들은 자, 남자애들하고 여자애들을 갈라놓고 남자애들은 도제를 보내고 여자애들은 남의 집에 하녀를 보냅니다. 자, 도제라고 하는 게 뭐죠? 그렇죠. 보통 문화생이라고 하죠. 어떤 특정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 밑에 얘를 보내는 거야. 그럼 어떡하냐? 얘한테 먹여주고 입혀주고 기술 가르쳐주는 건 한데 월급은 줘 안 줘? 안 줘요. 그러다가 얘가 18살이 넘어가게 되면 즉 성인이 되면 그 기술 배운 거 갖고 밖에 나와서 지가 장사를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남의 집 하녀 보낸 거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얼어 죽고 굶어 죽지 않겠죠. 자, 이걸 차등처의 원칙이라고 하더라. 되셨습니까? 자, 두 번째. 자, 엘리자베스 고민법에서는 친족 부양 책임을 강화시켰어요. 뭐라고? 친족 부양 책임을 강화시켰어. 기존에는 이 빈민 가구에서 내 부모,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자기 부모까지는 모셔야 됐거든요. 근데 조부모까지 모시게 한 거야. 조부모까지 모시고 그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빈의 대상으로 삼았던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세 번째가 정부 책임, 빈곤 문제에 대해서 정부, 특히 지방 정부가 책임을 지게 만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저를 잠깐 볼게요. 국가가 이런 작업장 구빈원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빈민들이 여기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책임져 안 져. 얘를 굶어 죽지 않게 해야 돼, 국가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를 정부 또는 국가, 이 책임을 당시에 교구라는 게 있는데 이 교구가 지방정부예요. 이 교구가 책임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국가 책임 또는 지방정부 책임 또는 정부 책임의 원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국가가 만든 이 구빈 시스템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됐다? 그 생존에 대한 보장을 국가가 해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무슨 얘기인지?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자, 구빈 행정 구조를 수립했다. 다시 뭐라고? 자,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행정 구조 수립이 있고 행정 구조 통일이 있어요. 다시 행정 구조 수립, 행정 구조 통일. 자, 행정 구조 수립은 엘리자베스 구빈법 때 했어요. 자, 머릿속에 행정 구조가 나오잖아. 그다음에 뒤에서 수립인지 통일인지를 빨리 봐야 돼요. 수립은 엘리자베스 구빈법인데, 자, 행정 구조 통일은 좀 이따 보겠지만 1834년 신구빈법 에서 행정구조를 통일합니다. 아시겠죠?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여기 다시 보시면은 구빈 행정구조를 수립했어요. 그럼 행정구조를 어떻게 수립했냐 하면 맨 위에 중앙정부의 영국의 중앙정부의 추미론이라고 하는 현재 우리나라 사회보장위원회 같은 조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지방정부가 아까 교구라 그랬잖아요. 이 지방정부에 두 가지 치안 판사라는 걸 두고 이 치안 판사 밑에 구빈 감독관이라는 걸 둔 거예요. 다시 뭘 뒀다고? 구빈 감독관. 자, 요렇게 행정구조를 수립했다.
지방정부 내 치안판사하고 구민감독관을 두고 구민감독관이 일선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을 했고 그 구민감독관을 감독하는 사람이 치안판사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중앙정부에 추미론이라는 데를 둬서 어떻게 됐다? 행정구조를 수립했다. 정리되셨습니까? 자, 얘네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교구 단위로, 즉 지방세로, 지방 단위로 구빈세라고 하는 세금을 걷어서 운영했던 거예요. 뭘 걷어서 운영했다고? 지방 단위로 구빈세를 걷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빈민 구제를 위한 목적세를 거둔 거예요. 자, 엘리자베스 구빈법 이 안에서 이 바깥에 절대 안 나옵니다. 알았습니까? 됐죠? 자, 문제가 터졌어. 지방 단위로 이렇게 구빈세를 걷어대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 강남 지방이 있고 서울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가 도봉구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 도봉구 그지가 있고 그 다음에 강남 그지가 있는 거야. 그렇죠. 구빈세를 지방세로 걷었거든요. 교구에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강남 그지가 도봉구 사는 그지가 도봉구가 못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예. 못 사는 동네 그지가 잘 사는 동네로 자꾸 이주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자 1662년 다시 몇 년도요? 아이 중요하다. 1662년 이때 정주법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무슨 법이요? 자, 정주라는 말은 정할 정 주소 주야 주소를 정해놨다는 거야. 무슨 소리지? 빈민이 어디 다른 데 못 가게 그 주소를 탁 정해놓은 거예요. 다른 데 못 가. 자, 우리 정주법도 잠깐만 봐야 돼요. 요거 지워도 되죠? 요거 지울게요. 자, 정주법. 자, 영국 역사 꼭 시험에 나와요. 자, 정주법의 핵심은 정주법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당시는 도시가 있고 농촌이 있었었는데 이 도시에서는 수공업이 발달했어요. 해외에서 식민지에서 우리 엘리자베스 여왕 아시잖아요. 엘리자베스 구빈법. 이 아줌마 별명이 뭐였어요? 엘리자베스 1세. 그럼 피에 메리. 엘리자베스 여왕의 이복 누나야, 이복 언니야. 그게 피에 메리고 블러드 메리. 헨리 8세의 딸입니다. 예, 그런 건 몰라도 돼요. 예, 너무 놀라운 게 쓸데없는 얘기는 이러면서 집중해요. 정말 중요한 거 얘기할 때는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아요. 이러고 있는데 예. 자, 됐죠? 다시 쪽 봐요. 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별명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들어보셨어요? 이 아줌마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뭔 뜻이에요? 전 세계 식민지를 다 만들어 놔갖고 영국이 어디를 가든지 영국 땅이니까 해가 안 지는 거예요. 동쪽에서 해 뜨면 서쪽에서 해 지고, 그죠? 서쪽에서 해 뜨면 동쪽에서 해 이랬던 거야. 됐습니까? 이 식민지에서 원재료를 갖고 와서 이 도시의 수공업자들이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서 내다 팔았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 농촌이 있었거든요. 영국은 당시에 양을 많이 키웠고 밀농사를 많이 줬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문제는 뭐냐면 이 농촌 지역은요 별로 기술이 없는 노동자들 있죠. 기술이 없는 노동자들의 노동력이 필요했어요. 싼 값에, 아주 싼 값에 기술 없는 노동자들. 당시 영국에 작업장이 있었다 그랬잖아.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들. 그 작업장이 주로 농촌 지역에 있는 작업장은 전부 농사 짓는 작업장이었었어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뭔 일이 벌어지냐면 얘는 가난하고 얘는 부자란 말이야, 도시는. 그러니 농촌에 있는 빈민들이 자꾸 어떻게 도시로 이주를 하는 겁니다. 도시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도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 이 수공업은 말 그대로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거라 그래서 아주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기술도 없는 애들이 자꾸 기어 들어오면은 구빈세를 더 많이 징수해야 돼요. 그래서 농촌에 있는 빈민들이 도시 교구로 이주하는 것을 도시 교구민들은 반대했고, 반면에 이 농촌 지역에 있는 땅 갖고 있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싼 노동력이 도시로 빠져나가는 것이 싫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서 어떻게 쇼부를 칩니다. 어떻게 쇼부를 치냐면은 자, 빈민들 이주를 금지시키자. 이해됐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 1662년 정주법이에요. 그 정주법은
빈민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것을 금지한 법이야. 시험에 한번 어떻게 나왔냐면 빈민들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걸 금지시켰대. 아닙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것을 금지시킨 법이 정주법이다. 여러분 정주하려면 바다에서 살아야 돼, 육지에서 살아야 돼. 그래서 1662년이에요. 육지에서 살아야 되니까 육지에서 정주합시다. 맞잖아. 난 걱정스러워. 나중에 다 까먹고서 육지가 뭐지? 시험장에서 육지가 뭐지? 이거 앉으시면 안 돼요. 예. 시험장에서 육지만 생각나시면 안 돼. 정주법 1662년 됐죠? 자 그러다가 자 또 봅시다. 또 뭔 일이 터지냐면 1722년이에요. 다시 뭐라고? 1722년에 작업장 테스트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져요. 작업장 테스트 다시 작업장 테스트법 시작. 작업장 테스트법. 이걸 만든 사람의 이름이 에드워드 나치불이라고 해서 나치불이라고도 합니다. 나치불법. 다시 무슨 법? 나치불법. 얘는 아직까지 시험에 나오진 않았어요. 한 번도. 근데 한번 봐야 돼. 영국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자 나치불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요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696년에 작업장법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 노동력 있는 빈민들 있잖아요. 지금 이 법의 체제를 보면 전부 노동력 있는 빈민을 놓고서 한 거예요. 얘는 노동력 있는 빈민을 작업장에다 집어넣은 거고 얘는 노동력 있는 빈민이 도망 못 가게 만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노동력 있는 빈민의 노동력을 어떻게 하면 잘 쥐어 짤 수 있을까? 이해되죠? 그래서 작업장법이라는 게 1696년에 먼저 만들어져요. 그 작업장법은요 그냥 얘기만 잠깐 들어보세요. 영국의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그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처음으로 근대화되어진 작업장을 만들어요. 근대화된 작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작업장을 되게 현대식으로 만들어서 여자, 그 다음에 노인, 장애인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얘네들이 작업장에 들어가면 생활을 해야 됐거든요. 그 안에서. 먹고 사는 거야. 출퇴근하는 게 아니고. 알겠죠? 생활을 할 때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면서 동시에 기술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 안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 기술을 배우면서 취직이 돼 있는 거야. 국가가 만든 작업장에서 기술을 배우면서 취직이 돼서 월급도 받았어요. 이해됐나요? 근데 문제가 터졌어. 그 작업장에서 일을 하던 놈들이 기술을 배운 다음에 어떻게 하지? 다 나가버리는 거야. 그 작업장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거였었어요. 나가버려. 그러면 교구민들 입장에서는 돈은 이빠이로 쓰는데 이것들이 배운 다음에 교구를 위해서 열심히 좋은 물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밖으로 다 도망을 가버려요. 그래서 가혹한 작업장법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1722년에 작업장 무슨 법? 테스트법이에요. 가혹하게 만들어요. 법을. 어떻게 만드냐면 자 앞에서 우리 뭐 배우셨냐면 엘리자베스 구빈법 때서부터 국가 책임의 원칙이 등장하잖아요. 일단 국가가 만든 시설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국가가 굶어 죽지 않게 하는 거예요. 먹는 거 줘야 되고 입는 거 줘야 됐었어요. 그런데 이 작업장 테스트법에서는 작업장을 굉장히 끔찍한 곳으로 만드는 거야. 말 그대로 이 빈민들이 작업장에 오고 싶어 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됐어요? 그럼 작업장에 안 오고 바깥에서 막 돌아다니고 이러면 그건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국가가 책임져 안 져? 안 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그걸 작업장 테스트법 1722년까지만 좀 기억해 두십시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 작업장에서 정말 많은 일이 벌어지는데 이 작업장 테스트법에 또 한 가지 악법이 있었는데 작업장을 민영화시켰어요. 뭐 했다고? 민간 작업장을 허락해 준 겁니다. 작업장이라는 게 일종의 공장 같은 거거든요. 땅에다가 공장 건물을 져요. 그건 누가? 교구가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운영을 누구한테 맡긴 거지? 민간한테 맡기고 민간한테 세를 받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민간은 어떤 짓을 할까? 이 빈민들을 데려다가 착취를 하는 거야. 착취. 당시 기록을 보면요. 하루에 18시간 일을 시켰대요. 그것도 도망 못 가게 하려고 어떻게 발에다 족쇄를 채우고서 일을 시켰대요. 그러니 그 안에서 굶어 죽고 특히 전염병. 당시에 세균성 전염병에 콜레라 이질 같은 게 많이 돌았다고 하는데 그럼 다 몰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너무나 그 작업장의 현실이 안 좋고 그것들이 막 보도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 자, 길버트법. 무슨 법? 영국 최초의, 자, 기억하셔야 돼. 인도주의적인 구빈법. 다시 무슨 법? 인도주의적인 구법이다. 길버트법이 시험 문제 나올 때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자, 이름이 길버트야. 이 길버트는 영국의 당시 상원 의원이었었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얘는 뭐를 했냐면 처음으로 원외구제를 허용했어요. 길버트법은 이 원외구제가 시험에 반드시 나와. 뭐라고? 원외구제를 허용했다. 뭘 허용했다고? 원외구제. 여러분, 원외구제라는 말은, 자, 아까 전에 엘리자베스 구빈법 때서부터 작업장이든 아니면은 교정원이든 아니면 구빈원이든 시설을 만들었잖아요. 시설 안에, 국가가 만든 시설 안에 들어온 사람만 국가가 책임지는 거예요. 난 싫어 이러고서 나는 자연인이다 이러고 산에 들어가서 살면 굶어 죽든지 얼어 죽든지 책임지지 않는 건데, 얘 중요해. 노동력 있는 빈민이. 다시 어떤 빈민이? 전부 노동력 있는 빈민이야. 노동력 있는 빈민이 원외구제, 원 바깥에 살아도 걔를 어떻게 구제해 준 거예요.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준 거예요. 그 원외구제가 처음으로 허용된 게 언제라고요? 길버트법이다. 길버트 너무 좋잖아. 그렇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 친구 길버트 빨리 와. 길버트 빨리 와. 이 친구 길버트 빨리 와. 1782년. 이 친구 길버트. 이 친구 길버트. 아직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있어요. 이 친구 길버트 빨리 와. 길버트법 몇 년도 제정? 1782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중상주의 시대예요. 중상주의. 자, 길버트법은 원외구제 처음으로 허용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원외구제가 뭔지 개념 썼어요? 작업장 외 바깥에서 살아도, 원 바깥에서 살아도 국가가 얘 생존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자, 뭔 일이 터지냐면 1796년에 우리 배웠잖아. 69년에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자본주의가 시작됐다 그랬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영국 사회가 어지러웠어요. 76년에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또 1776년 같은 해에 무슨 일이 터지냐면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만들어요. 1776년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영국 사회가 격변의 시기를 경험하면서 이 영국이 무슨 짓을 하냐면, 이제 우리가 앞에 배웠잖아. 자본주의하고 민주주의는 같이 시작했다 그랬죠. 자본주의하고 민주주의는 같이 시작된 거예요. 사회가 굉장히 어지러웠어요. 특히 영국이 전쟁을 했거든요. 프랑스하고 전쟁을 했어요. 거기에 돈이 뒷담화에 들어간 거야. 자, 그러면서 사회가 어지럽고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사회 갈등이 되게 심해져서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회주의가 나타날 기미가 보였어요. 뭐가 나타났다고? 사회주의. 지금으로 얘기하면 공산주의 혁명이 터질 뻔했던 거야. 이해됐죠? 그때 야, 이거 터지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때 무슨 법을 만드냐면 스핀 햄랜드법. 스핀 햄랜드법을 만들어요. 자, 길버트는 사람 이름이거든요. 스핀 햄랜드는 지역 이름이에요. 영국의 스핀 햄랜드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법을 처음으로 실시를 하게 되는데, 저를 잠깐만 볼게요. 스핀 햄랜드법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때부터 자본주의가 시작됐다 그랬죠. 자본가 밑에 노동자가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해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할 때 그 노동자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가족 전체의 생계를 유지시키지 못하는 거야. 그랬었을 때 그 부족분 있죠. 부족분을 국가가 메워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 임금 보조제라고 하죠. 무슨 제? 임금 보조제. 임금 보조를 하는 방식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잠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가족 수, 빈민 가족의 숫자 곱하기 시장의 빵 가격. 다시 가족 수 곱하기 뭐 했다고요? 시장의 빵 가격을 갖고서 최저 생계비를 정한 거야. 뭘 정했다고? 그 최저 생계비만큼을 채우지 못했었을 때, 내가 노동자가 일을 했잖아요. 일을 해서 지가
회사에 취직해서 이때부터 회사가 된 거야. 작업장이 아니고. 회사에서 내가 일을 했잖아요. 자본가 밑에 고용돼가지고 그 일을 했었을 때 내가 100만 원을 벌었는데 100만 원 갖고 우리 가족이 못 살아요. 그럼 그 부족분을 국가가 메워준 거야.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이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했을까? 스피넴랜드법의 가장 큰 부작용은? 그렇죠. 이제 첫 번째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빈민들이 애를 뒷담화니 낳기 시작한 거야. 왜? 가족수 곱하기 빵 가격을 해줬잖아요. 그럼 빈민들이 무슨 짓을 하게 되냐 하면 애 낳기 열풍에 빠져요. 누가 먼저 애를 많이 낳나. 뭔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열하게 애를 낳기 시작한 겁니다. 이해됐죠?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빈곤 가구의 가족 숫자가 확 늘어나는 일이 보여졌고, 두 번째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임금을 올려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왜? 국가가 나머지를 보존해 주니까 임금을 구태여서 올려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건 지금 자유방임주의 시대예요, 여기서부터가. 알았습니까? 여기가 중상주의 시대고 길버트법 때까지가. 알았죠? 알겠죠? 그래서 임금이 하락하거나 또는 고정되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한 거야. 이해됐나요? 그러면서 제일 큰 문제가 뭐였을까? 국가의 재정 지출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봐. 시험에 나올 때 영국의 인도주의적인 국민법 하면 두 개야. 길버트법하고 스피넴랜드법이에요. 길버트법하고 스피넴랜드. 자, 시험에 인도주의적인 국민법 하면 두 개. 스피넴랜드법하고 길버트법이다. 길버트법 1780년 이 친구 빨리 와. 됐죠? 자, 스피넴랜드법은 여러분 스팸 먹어봤어요? 밥을 말입니다. 따뜻하게 해야 돼. 갓 지은 밥. 그것도 백미 있잖아. 혈당 확 올라가는. 이렇게 백미를 줘가지고 거기다 스팸을 싹 구워서 친구를 불러서 같이 먹어봐. 이야, 살 금방 쪄요. 자, 여러분 스피넴랜드법 연도 이 친구야. 스팸은 어떻게 먹어야 돼? 구워 먹어야 돼. 1795년 이 친구야. 스팸은 어떻게 구워 먹자고? 구워 먹자고. 1795년. 됐죠, 여러분? 스팸은 뭐해 먹는다고? 구워 먹어야 되니까 95년이야. 알겠죠? 네. 난 선생님 너무 걱정스러운 게 시험장 가서 쪄 먹자. 뭐라고요? 구워 먹자. 스팸은 구워 먹는 거예요. 알았죠? 시험장 가서 빨리 구워 먹나? 이러면 돼, 안 돼?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야. 알았죠? 길버트법 1780 친구하고 해야 돼. 친구하고 해야 되는데 길버트법은 82년이고 스피넴랜드법은 95년이에요. 알았죠? 그럼 되게 중요한 거예요. 괜히 시험장 가서 3교시 볼 때 빨리 구워 먹자 그랬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됐죠? 자, 여기 봐. 인도주의적인 구빈법 2번 했잖아요. 그랬더니 재정 지출이 많아지니까 이 구빈세를 내는 교구민들이 정말 힘들어진 거야. 그래서 자, 영국의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평가받는 개정구빈법이 등장한다. 무슨 구빈법이요? 여러분 여기 잘 순서 다 기억하시고 내용들 기억하세요. 우리 공부한 거 바깥에서 절대 안 나옵니다. 알았습니까? 자, 개정구빈법 또는 신구빈법이라고 합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법은 영국 역사상 최악의 법으로 평가를 받아요. 빈민들한테 너무 가혹했어요. 그래서 이 법은 자, 이거 발음 잘해야 돼. 쌈 싸먹을 법. 다시 뭐라고? 이거 발음이 되게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잘하실 것 같아요. 다시 시작. 최악의 법. 저 앰뷸런스 빨리 2명 탈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명. 예. 이게 좀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예. 맨날 쌈 싸먹을 법. 알았죠? 그 1834년. 쌈 싸먹을 법입니다. 최악의 법. 알았죠? 자, 왜 그러냐면 여기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 개정구빈법은 1834년에 제정이 되어지는데 이 개정구빈법은 자, 3가지 원칙을 명시했어요. 그 3가지 원칙이 중요해요. 첫 번째, 구빈제도에 있어서 열동처 원칙. 무슨 원칙이요? 자, 시험에 너무 잘 나오지요? 열동처 원칙이 최초로 명시된 법은 개정구빈법.
열등처우가 우리 시험에 세 군데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첫 번째가 비례적 평등 가치가 반영됐죠. 무슨 평등? 비례적 평등 가치. 비례적 평등을 다른 말로 공평 또는 형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균일처우의 원칙, 죄송합니다. 신구빈법의 원칙이었었죠. 신구빈법에서 처음으로 열등처우의 원칙을 제시한 거예요. 세 번째는 공공부조제도의 기본 원리입니다. 다시 뭐라고? 시험 문제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영국의 신구빈법의 공통의 원리는 열등처우 원칙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공공부조제도죠? 그렇게 나왔습니다. 됐죠? 무슨 얘기인지? 예. 빨리 구워 먹는 거 아니라고요, 선생님. 자, 그 계속 보자고요. 그래, 열등처우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소리냐면 빈민에게 국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여 수준은 일을 하는 근로자가 노동자가 일을 했었을 때 벌어들이는 최소 소득보다 더 낮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열등하게 처우하라는 말에 일 안 했으니까 네가 국가한테 무상으로 뭔가 받고 싶지? 그럼 처우 수준이 낮아야 된다는 것이 열등처우의 원칙이었었다. 됐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 열등처우 원칙 두 번째가 작업장제 원칙. 작업장제 원칙을 다른 말로 원내구제 원칙이라고 합니다. 무슨 원칙? 자, 원내구제 원칙은 뭐냐면 구빈을 받고 싶니? 그럼 다 작업장으로 들어와. 이 얘기는 뭐지? 길버트법이 어떻게 된 거예요? 폐지됐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원내구제를 허용했던 길버트법이 폐지되면서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들은 전부 다 작업장에 들어와야만 국가가 그 생존을 보정하겠다. 그게 바로 작업장제 원칙 또는 원내구제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균일 처우의 원칙이에요. 균일 처우의 원칙은 뭐냐면 모든 빈민들한테 제공되는 구비는 똑같이 균일하게 제공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균일 처우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엘리자베스 구빈법 때부터 교구 단위로 지방세로 구빈세를 걷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부작용이 발생을 했었어. 막 정주법이 만들어지고 그랬잖아요. 그죠? 빈민들이 자꾸 이동을 하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국세로 걷습니다. 무슨 세로요? 중앙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그걸 빈민들의 머리 숫자로 지방에 나눠준 거예요. 그냥 그걸 균일 처우 원칙이라 해요. 다시 한번 세 가지 열등처우 원칙, 작업장제 원칙, 균일 처우 원칙 꼭 시험에 나온다. 알았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서 이게 당시에 영국은 팔러먼트, 의회가 구성돼서 의회에서 이걸 의결한 거거든요. 신구민법의 원칙을. 근데 의회에서 뭐를 통과시키냐면 스피넌랜드법 있죠. 그걸 폐지시켜버립니다. 다시 스피넌랜드법은 무슨 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됐다고요? 신구민법 제정되면서 인도주의적인 법인 스피넌랜드법도 폐지가 되어졌다. 정리되셨죠? 네 가지 사항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 됐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 놓고 자, 이거 힘들지만 영국 역사만 하고 끝낼게요.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이런 힘든 상황이 이어져 왔어요. 이어져 오는데 제일 큰 문제가 빈민들의 삶이 너무 처절해진 거예요. 내가 구빈을 받으려면 작업장 가서 고통스럽게 일을 해야 됐었고 열등처우의 원칙이 적용되다 보니까 빈민이 받을 수 있는 구제 혜택도 굉장히 낮아졌겠죠. 이해됐나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그러면서 이 사회에 대한 개량, 영국 사회가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성적인 논의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것이 19세기 1800년대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19세기 사회 개량 운동이라고 해요. 19세기 뭐라고? 사회 개량 운동. 자,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개량 운동에서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첫 번째가 차티스트 운동. 다시 한번 차티스트 운동. 다시 한번 차티스트 운동. 이 차티스트 운동은 뭐냐면 자, 이런 거예요. 당신은 자본주의가 극에 달았어요. 극에 달하면서 부자 있죠. 일정 소득과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일정 재산이 있어야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일정 재산이 있어야만 선거권도 가져요. 투표권도. 이해되셨죠? 근데 차티스트 운동의 핵심은 뭐냐면 노동자들한테도 선거권을 달라. 그게 차티스트 운동이에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름 뭐라고? 다시 뭐라고요? 오 있죠. 오 왜? 왜? 노동조합 운동. 예. 노동조합 운동. 다시 뭐라고요? 오웬의 노동조합 운동이 벌어져요. 노동조합 운동. 여러분 저 좀 봐봐요. 봐봐. 다시 오웬의 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본가예요. 여러분 노동조합 있죠? 노동조합을 노동자들이 처음 만든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영국의 방적공장 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자본가가 시작을 한 거예요. 자본가가. 이해가 됐죠? 그래서 오웬이 노동조합 운동을 하게 됩니다. 알았죠?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 배웠잖아. 자선조직협회 임보관. 자선조직협회하고 임보관은 뭐냐면 개정구빈법을 국가가 시행해서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국가 차원에서. 근데 성공해서 못했어. 못했지. 그러니까 누가 빈곤 문제 해결을 하려고 뛰어드는 거예요? 민간이. 그게 임보관 자선조직협회예요. 이해됐죠?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 사회 개량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사회 개량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회가 엉망진창이다 지금. 빈민들 창궐을 하고 국가 차원에서 빈곤 문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말이 안 되고 지금. 됐죠? 무슨 얘기인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사회 개량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요게 요번 시험에 처음 나왔어. 영향을 받아서 영국에서 무슨 일이 터졌냐면 안 되겠다. 이 구빈법 바꾸자. 구빈법을 고치자. 개정구빈법을 고치자라고 하는 시도가 나타나요. 그걸 구빈법 개혁의 시도. 다시 말해 구빈법 개혁의 시도라고 해서 영국에서 왕립구빈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돼요. 다시 왕립구빈위원회가 구성됐다. 해볼까? 왕립구빈위원회. 영국은 입헌군주제 국가잖아요. 왕은 존재하나 군림하지 않는다. 그죠? 걔네들은 왕립을 로열이거든요. 로열. 이 자가 붙어 있으면요 가장 권위가 높은 조직이에요. 왕립구빈위원회가 조직이 돼가지고 이 구빈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아니라 신구빈법을 이게 지금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다양한 사회 개량 운동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고칠까라고 하는 사회적 논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왕립구빈위원회에서 두 파가 갈라지게 되는데 저 좀 잠깐 볼게요. 보수파하고 진보파가 갈라지고 이 보수파가 다수파라고 해요. 무슨 파? 여긴 소수파예요. 다수파, 소수파가 갈라집니다. 자, 이 보수파, 왜 다수파라고 얘기했냐면은 구빈위원회 상당수 부분이었었어요. 상당수. 얘네들이 보통 영국에 내려왔던 백작들, 후작들 이런 귀족 출신들. 자기를 갖고 있었던 애들이 주가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 기득권 애들. 얘네들은 구빈법을 없애자고 했을까? 그냥 가자고 했을까? 맞아요. 그냥 구빈법 가자. 그냥 가자. 이해되셨죠? 반면에 소수파는 당시에 진보주의 세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진보주의적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얘네들은 구빈법을 어떻게 하자고 했을까? 고치자. 때려 고치자. 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이게 시험 나왔어요. 이번에. 처음 시험에. 그걸 다수파 보고서, 소수파 보고서라고 해요. 기득권자들은 그냥 그 사회 그대로 사는 게 좋은 거야. 반면에 이제 사회적 약자 계층을 대표하는 이 진보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지? 사회를 고치자라고 주장을 한 거죠.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다수파 보고서, 소수파 보고서가 다 적용됐어, 안 적용됐어? 안 적용됐어요. 왜 안 적용됐냐면 당시에 의회에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 아시죠? 영국의 수상, 배 이만큼 나오고 맨날 담배 피는 아저씨 하나 있었잖아. 그 아저씨가 이미 구빈법 개혁을 하고 있었어요. 이 보고서가 등장하기 전에. 자, 이것도 기억을 하시고 시험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1908년에 노령 연금법을 제정합니다. 무슨 법이요?
1908년에 노령연금법을 제정하고 이건 시험에 여러 차례 나왔죠. 1911년에 다시 1911년에 국민보험법을 만들어요. 이 국민보험법은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이에요. 국민보험법이 뭐라고요?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 국민보험법은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 그래서 일일이야. 이 구성되어 있는 게 시험에 나와요. 국민보험은 굉장히 건실해야 돼. 국민보험 뭐 해야 된다고? 이 국민보험법이 1부, 2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부가 건강보험, 2부가 실업보험. 됐죠? 이 실업보험이 세계 최초의 실업보험이에요. 1911년에 국민보험법은 뭐하고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 건강보험하고 실업보험. 이 실업보험이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이에요. 연도 1911년. 국민보험법이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입니다. 됐죠? 무슨 얘기인지.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지금 쫓아왔어요. 자, 영국 역사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끝납니다. 요거 지울게요. 됐죠? 자, 요거 지워요. 자, 그리고 나서 1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돼요. 1차 세계대전이 언제 시작됐어요? 예? 1차 세계대전 언제 시작됐죠?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이야, 거기 써 있죠. 예. 여기 정말 이상한 클래스야. 판타스틱해. 자,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지금 무슨 시대? 자유방임주 시대란 말이에요. 자유방임주의야. 자유방임주의는 국가가 시장 안에 개입을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1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되어졌고 이 1차 세계대전이 18년도에 끝나거든요. 2018년도에 전쟁이 끝나요. 근데 놀라운 게 2차 세계대전은 20년 뒤인 38년에 시작이 돼요. 전쟁과 전쟁 사이의 텀이 짧아요, 길어요? 그게 길어요? 예. 여러분 우리 20년마다 전쟁 한번 해봐. 굉장히 짧은 거죠. 자, 이때 우리 뭐 배웠냐면 자유방임주의 시대 국가가 아닌 야경국가론이라 그랬죠. 야경국가는 밤야자 경찰 경자예요. 국가의 역할이 오직 두 가지, 국방과 치안만 담당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터지니까 뭔 일이 벌어지냐면 국가가 시장 안에 개입을 해야 됐어요. 왜? 냄비 공장에서 냄비 만들던 회사한테 야, 이제 냄비 만들지 말고 지금부터 포탄 만들어. 국가 시장 안에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야경 국가론, 자유방임주의 야경 국가론이 깨져요. 이 전쟁 때문에. 이해됐나요? 자, 두 번째는 이 전쟁이 유럽에서 주로 벌어졌던 전쟁인데 유럽에서 우리가 1차 세계대전은 우리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해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 암살 사건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알고 있죠? 유럽에서 터진 거고 그 다음 2차 세계대전은 유럽 전선하고 태평양 전선 두 군데 전쟁이 있었던 건데 유럽이 주된 전쟁 지역이었었어요. 그렇죠? 이 전쟁에서 20년을 텀을 두고서 큰 전쟁 두 개를 겪으면서 국민들이 지칠까 안 지칠까요? 지치죠. 지칠 때 이때 영국에서 당시 전쟁을 이끌었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이 당근을 줄 필요가 있었어요. 너네 전쟁을 잘 맞춰줘. 그러면 분명히 너네들한테 혜택을 줄게. 이해됐나요? 자, 첫 번째는 야경국가론이 깨졌고 두 번째는 국민들한테 당근책이 필요했던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뭘 만드냐 하면 한참 전쟁 중이던 연도 기억해야 됩니다. 1942년도. 다시 1942년도에 전후에 국가가 시장 안에 어떻게 개입해서 어떤 당근책을 줄 것인가에 관한 보고서가 만들어져요. 그것이 바로 베버리지 보고서예요. 자, 베버리지 보고서가 시험에 안 나오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반드시 출제가 된다. 무슨 보고서? 베버리지 보고서는 다시 한번 전후에 영국의 사회복지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일종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그게 베버리지 보고서다. 됐죠, 여러분? 자, 베버리지 보고서는 1회 시험 때서부터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시험대 나왔어요. 알았죠? 자,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 자, 베버리지 보고서는 자, 지금 볼게요. 영국이 지금 한참 전쟁 중이잖아요. 이 전쟁 중인 영국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를 5가지로 봤어요. 그걸 5대 악, 5 evils라고 합니다. 시험에 이 5대 악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나뭇결 불질러. 다시 뭐라고요? 나뭇결 불질러. 다시 한번. 나태, 무지, 결핍, 불결, 질병, 랄랄라. 그죠? 예, 나뭇결 불질러. 난 걱정스러워. 시험장 가서 나물결 빨리 와. 나물결 구워줘.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예. 나물결 불질러. 5대학이 몇 가지라고? 지금 한참 전쟁 중이거든요, 여러분. 이 전쟁 중에 영국이 경험하고 있는 5가지 문제를 본 거예요. 그게 나물결 불질러예요. 나태, 일리네스라고 하죠. 일을 하고 싶어도 전쟁통인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태하고 무지, 이그노런스. 사람들이 학교 공부가 안 돌아가겠죠? 몰라요. 무지하고 세 번째 결핍이에요. 이 결핍이 중요한데 이 결핍이 소득의 결핍이에요. 돈을 못 벌어요. 돈을. 자, 네 번째가 불결, 더럽죠. dirty 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1년에 우리 2번은 목욕하잖아요. 샤워. 2번. 요번 달에 하셔야 돼요. 그럼요. 예, 설과 추석 때는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냄새. 어쩐지. 그 다음에 병, disease. 예, 병이 이제 막 창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때, 자, 베버리지는 이걸 다 해결해줘? 자, 이렇게 봤어요. 자, 베버리지는 우리가 앞에서 배우셨던 게 1935년에 미국에서 사회보장법이 만들어지면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처음 썼다 그랬잖아요. 그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42년에 다시 쓰는 거예요, 베버리지가. 자, 뭐라고 했냐면 사회보장은 다른 거 아니다.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은 이 5가지 사회적 위험 중에 결핍. 무슨 문제만? 결핍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 그럼 나머진 저절로 해결해야 돼. 그래서 베버리지 보고서 사회보장은 소득보장이다. 사회보장은 뭐라고? 소득보장이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사회보장은 뭐라고? 소득보장이다. 베버리지 보고서의 핵심은 그거예요. 사회보장을 소득보장이라고 봤어요. 그럼 소득보장 어떻게 하지? 어떻게 소득보장을 할까? 기존의 구빈법 체제를 쓸까? 안 된다. 자, 처음으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자. 1911년에 영국은 국민보험법이라고 하는 사회보험 입법을 해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국민보험법은요, 자조 원리라고 해서 국가의 부담은 없었었어요. 강제된 자조라고 해서 사장님 있잖아요. 기업의 사장님 너 강제로 보험료 좀 내. 노동자들 강제로 보험료는 내. 국가는 부담하지 않을 거야. 이해됐죠? 그게 국민보험법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사회보험 입법에서는 베버리지는 어때? 국가 부담을 명시한 거야. 국가도 부담하겠다. 이해됐죠? 그래서 기존의 구빈법 체제 때려버리고서 뭐야? 사회보험 체제로의 대전환으로 도입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이 베버리지 보고서는 이제 영국은 1601년부터 구빈법 했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만 골라갖고서 사회보장 했었잖아요. 국가가 책임졌었지. 근데 그게 아니고 전체 국민들 대상으로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려고 했던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기 위해서 자, 전제 3대 조건을 제시해요. 3대 전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사회보험제도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 3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돼야지만 이건 뭐냐? 경제 또는 인구사회적으로 이런 조건이 충족됐었을 때 사회보험제도는 잘 굴러간다. 자, 첫 번째가 완전고용. 사회보험은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서 운영하잖아요. 기여금을 갖고서. 그러면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완전고용, 다 일을 해라. 전체 국민들 다 일을 시켜라. 일을 할 수 있는 근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일을 시켜라. 그래서 보험료를 내게 해라. 됐습니까? 자, 두 번째는 가족수당. 가족수당제도 도입해라. 뭐라고? 가족수당이라는 게 우리나라 아동수당을 주거든요, 지금. 2018년도 아동수당법이 제정돼서 아동수당 줘요. 왜 주지? 보기 내드릴게요. 1번, 그냥. 2번, 애를 많이 낳게 하려고. 전쟁이니까 다 죽었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사회보험 위험분산 원리라 그랬죠. 숫자가 많아야 되지.
인구 증가를 위해서 가족수당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이거 도입하라고. 그래야만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는다고 본 거예요.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알았죠? 세 번째가 포괄적 보건 의료 서비스. 포괄이라는 말은 everything, 모든 것들을 국가가 책임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건과 의료만큼 국가가 책임지겠다. 너 아프지? 아프면은 국가가 빨리 책임져 줄게. 너 빨리 나서 나가 일해. 그게 보험료네. 이해됐나요? 아픈 것 문제만큼은 국가가 100% 책임지겠다는 게 포괄적 보건 의료 서비스예요. 이 포괄적 보건 의료 서비스 때문에 영국은 세계 최초로 1947년이죠. NHS를 만들죠. 내셔널 하스피털 서비스. 다시 뭐라? 내셔널 하스피털 서비스. 국민 보건 서비스라고 하죠. 그 영국은 뭐야? 세금을 갖고, 이건 보험도 아니에요. 세금을 갖고 아픈 사람의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영국의 병원에 가잖아요. 그럼 어떤 줄 아세요? 병원에 오셨다고 차비를 줘요. 갈 때도 차비를 줍니다. 진짜 그래요. 아픈 것만큼 국가가 완전 책임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아프면 가서 치료 받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NHS 요 세 가지 다시 3대 전제 조건이 뭐라고? 안전고용.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놓고 자, 사회 보장의 3중 체계라는 걸 제시합니다. 사회 보장의 몇 중 체계? 3중 체계. 자, 가장 중요한 건 사회 보험이고, 이 보험료를 정말 못 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공공부조제도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임의보험. 영국은요, 이 식민지 국가 때에서, 그러니까 이 바다가 많은 나라잖아요. 바다가 많은 나라를 해가지고 뭘 했냐면, 이 식민지를 개척하려고 배들이 많이 나가잖아요. 무역을 하려고. 그래서 해상보험, 해상보험이 발달했어요. AIG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엄청 발달했어요. 그래서 임의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보험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뭐냐? 자, 사회보험은 최소한의 소득보장만 하겠다. 공공부조는 그 기여금 낼 수 없는 사람은 공공부조로 커버를 해라. 그 다음에 임의보험은 뭐 하자는 거야? 돈 많이 벌잖아 내가? 그러면 이 민간보험회사에 보험 가입해서 너는 나중에 더 많은 혜택을 받아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 사회보장의 3중 체계가 뭐였었어? 사회보험, 임의보험. 됐죠? 자, 이제 마지막 하나. 자, 사회보험 운영의 6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 바깥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 내가 다 책임질게. 문제는 이거 정리가 안 되는 게 문제인데. 자, 6대 원칙. 자, 첫 번째. 자, 무슨 원칙? 첫 번째는 무슨 성이요? 포괄성. 포괄성이라는 말하고 통합성이 뭔지 우리 계속 배웠죠? 포괄성은 무슨 뜻이라 그랬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줘야 된다는 게 포괄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 이 사회적 위험 5가지를 정해놨잖아요. 국가가 이 소득 보장을 위해서 제공되는 급여를 통해서 남욱결 불지료를 전부 다 해결할 수 있을 만큼 급여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된다. 그게 포괄성이에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급여 적절성. 다시 뭐라고? 적절성. 여러분, 적절이란 말은 충분성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전달체계 구축의 원리에서도 공부해 봤죠? 적절성이라는 뜻, 다시 말해서 뭐라고? 충분성. 자, 국가가 제공하는 급여 수준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충분해야 돼. 이 충분이란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 너무 조금 줘도 안 된다는 뜻이야. 딱 그 문제 해결할 만큼만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충분성? 그걸 다른 말로 적절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제공하는 무상의 급여 갖고 막 빌딩 사고 이러면 돼, 안 돼? 돈 받아서 루이비통을 살 수 있으면 돼, 안 돼? 그럼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딱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됐습니까? 자, 그걸 뭐라고? 급여 적절성, 또 급여 충분성이라고 하고. 자, 요놈이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세 번째는 행정통합. 다시 뭐라고요? 얘는 뭘 하고 싶었냐면 운영효율성을 높이고 싶었어요. 국민이 사회보험료를 다 내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막 인건비나 이런 간접비에다가 쓰면 아깝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회보험 금고라는 걸 만들어서 하나의 이 금고 내에서 이 제도를 다 운영하는 거야. 그냥 통째로. 부서를 막 여기저기 두지 않고. 이해됐나요? 그래서 행정통합을 통해서 효율성을 달성했다.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행정의 효율성.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이게 우리 현재 사회보험제도하고 틀려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균일
또는 균등급여. 균등기여, 그 다음에 균일, 급여. 균일기여, 균일급여. 다시 뭐라고? 균일기여, 균일급여. 이게 중요해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보험제도하고 틀려요. 균일 또는 균등급여 또는 균일기여, 균일급여 또는 정액급여, 정액기여라고도 해요. 다시 뭐라? 정액기여, 정액급여. 정액기여, 균일기여 같은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소득에 상관없이 똑같은 보험료를 내는 거야. 그리고 똑같은 급여를 받아요. 왜 똑같은 급여를 받냐면 최저 소득만 국가가 보장하는 거거든요. 네가 부자고 가난한 자인데 너도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부자한테도. 그래서 너의 소득의 최소한만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이 돈은 꼭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균일, 기여, 균일, 급여 또는 정액급여, 정액기여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같은 금액을 기여하고 우리 지금 사회보험은 정률 방식을 쓰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이 상한선이 없는 제도 같은 경우는 소득이 많으면 내가 내는 보험료 액수가 많아지는 구조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했다? 같은 금액을 내게 한 거예요. 그리고 같은 급여를 준 거야. 우리나라 기초연금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했죠? 6번째가 자, 맞아. 피보험자 분류를 했습니다. 피보험자를 6개로 분류했죠. 피보험자 분류를 하게 됩니다. 피보험자 분류가 어떻게 일어났었습니까? 여러분 항상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지. 집에 사장님이 있어요. 회사 다니는 사장님이 있으면 그걸 자영자. 그 밑에서 일하는 피용자. 피용자 안에 식구들이 등장하죠. 노인, 우리 아버지 어머니 노인, 우리 와이프 주부, 우리 집에 애 아동, 우리 집에서 놀고 먹는 삼촌 하나 있죠. 무직자. 내 동생, 원수, 왼수. 다시 한번 6개로 구분해서 자영자, 피용자, 노인, 주부, 아동, 무직자로 사회보험 가입자를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분류했다까지. 자, 6가지 원칙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 알았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영국은 자 봐요. 1948년에 국민부조법, 다시 무슨 법이요? 이 국민부조법이 제정이 되면서 드디어 구빈법을 폐지시켜요. 국민부조법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이게 공공부조법인데 전부 다 사회보험 가입을 시켜라. 대신에 사회보험에 예외가 되는 부조 대상만 뽑아서 걔네들만 극히 한정적으로 부조를 하겠다. 그게 국민부조법이에요. 다시 한번 국민부조법이 제정이 되면서 1601년부터 해왔던 엘리자베스 구빈법 때부터 해왔던 영국의 구빈법 체제가 폐지된 겁니다. 자, 시험 문제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영국의 구빈법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이전 언제 폐지됐죠? 이후에 폐지된 거야. 그게 언제? 1948년 무슨 법이 만들어지면서? 국민부조법이 제정이 되면서. 됐죠?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1833년에 33은 9세 미만 다시 몇 개요? 9세 미만 아동의 노동을 금지시킨 공장법이 제정됩니다. 이게 세계 최초의 아동복지법이에요. 다시 1833년 공장법. 됐어요? 세계 최초의 아동복지법. 자, 영국 역사 이거 바깥에서 나오면 내가 책임질게요. 힘들어. 됐죠? 자, 문제 빨리 풀어볼까? 길버트법은 몇 년도 제정? 길버트 빨리 와. 여러분 잠깐만. 길버트 구워 먹는 거죠? 길버트 빨리. 1782년. 그래서 빈민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를 개선하기 위해서 원해 구조를 허용했다. 어디서 비참한 생활과 착취가 일어났어요? 작업장에서. 그렇죠. 그 1722년 만들어졌던 작업장 테스트법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거 막으려고 원해 구제를 처음으로 허용한 게 뭐라고? 여러분 길버트법의 제일 핵심 키워드는 원해 구제 허용이에요. 자, 두 번째 스팸앤네트법 몇 년도 제정? 스팸 빨리 와. 스팸은 구워 먹으라 그랬죠. 1795년에
빈민의 임금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가족 수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했다. 가족 뭐에 따라서? 가족 수 곱하기 뭐? 땅 가격. 그렇죠. 이해됐죠? 자, 신빈민법은 몇 년도 제정? 이런 쌈 싸먹을 법 1833. 그래서 열동처의 원칙을 적용했고 원내구제 금지했다. 세 가지 원칙이 있어서 열동처의 원칙? 원내구제 원칙이죠. 원내구제 금지한 게 아니라 원외구제 금지한 거죠. 그 길버트법 폐지된 거야. 다시 신고비법의 세 가지 원칙이 뭐라고요? 작업장제 원칙이 원내구제 원칙이에요. 원내구제 원칙이 무슨 뜻이에요? 국가가 만들어 놓은 작업장 안에 들어온 사람만 국가가 책임지는 거예요. 바깥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이러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얼어 죽든 굶어 죽든지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됐죠? 자, 왕익빈민위원회의 소수파 보고서는 구민법의 폐지보다는 개혁을 주장했다. 폐지하자고 한 거야. 폐지. 누가? 소수파가. 다수파가 뭐 한 거죠? 다수파는 유지. 알았죠? 자, 베버리지 보고서 몇 년도 제정? 가족수당법이 만들어져요. 그 가족수당법이 아까 전에 이거 있죠. 이게 전제 조건 달성하려고 가족수당법이 만들어지고, 됐나요? 그 다음 포괄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하려고 NHS가 만들어지고, 이후에 뭐가 만들어져? 1948년에 국민부족법이 제정이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예, 드디어 구민법이 폐지된 거야. 엘리자베스 구민법 때부터 이어져 왔던 구민법 체제가 이제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뭐가 만들어져서 1948년 국민부족법 제정되면서. 됐죠? 자, 잠깐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